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지역 대표 기업인 포스코에 대한 지역민들의 애정은 남다릅니다. 올해 초에 포스코가 지주사를 서울에 설립한다는 소식에 이걸 막기 위해서 포항 지역은 물론이고 대구시와 대구 상공회의소까지 연대하면서 지역의 공통 현안임을 강조했었습니다. 당시 지주사 포항 설립을 위한 서명운동에는 일주일 만에 40만 명이 참여했는데요. 포항 시민이 50만 정도 되니까 그야말로 한마음 한뜻으로 포스코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포항 중심 운영과 상생 협력을 약속한 합의서에는 최정호 회장 서명이 빠져 있어서 이게 이행이 잘 될지 걱정하는 목소리는 여전한데요. 또 최근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포스코 사내 성폭력 사건도 회장이 아닌 부회장이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사건이 중대하고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회장은 나서지 않았고 책임자에 대한 내부 징계도 너무 약하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포스코 조직 문화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까지 벌어지는 이 문제 오늘 시사 초점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7월 5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제4호 태풍 에어리가 소멸됐지만 태풍이 뜨겁고 습한 공기를 한반도 쪽으로 공급해서 더위가 한층 강해졌습니다. 오늘 경북 북부 지역에 폭염경보 내려져 있는데요. 한낮에는 영주 32도, 안동 예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찜통더위는 쉽게 꺾이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강한 햇볕까지 겹치면서 일사병 같은 온열 질환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분과 염분 섭취 틈틈이 해주시고요. 가급적 야외 활동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에 낮부터 밤사이 소나기 소식 있으니까요. 외출하신다면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주시가 이달 20일까지 제4회 아동청소년 정책 한마당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아동 청소년이 자신들과 관련된 정책과 지역 현안 등의 문제점을 스스로 발견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참여권을 보장하고 소유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건데요. 참가 대상은 영주시에 거주하는 만 10세에서 18세 청소년으로 개인 또는 2명에서 6명으로 구성된 팀 형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 문화관광, 안전환경, 교육 같은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시정 전반이 제한 대상으로 아동 청소년의 행복한 삶과 관련된 아이디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본선 진출팀을 대상으로 7월 25일 정책 한마당 본선 대회가 치러지고요.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채택된 우수한 아이디어는 부서별 검토 과정을 통해 실현 여부 검토와 예산 확보 등의 후속 조치를 거쳐서 시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이제 막 7월에 들어섰지만 더위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엿새째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는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한낮에 30도를 웃돌겠고요. 여전히 체감 온도도 높겠습니다. 찜통더위에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야외에서는 그늘을 찾아서 틈틈이 휴식을 취해주시고 수시로 물을 드셔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밤 사이에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모레부터는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 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경주 화랑마을 문무 야외 수영장이 다음 주 수요일 문을 엽니다.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운영하고요.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입장료는 청소년이 3,000원, 성인 4,000원으로 카드 결제만 가능하고요. 티켓 구매는 당일 선착순으로 현장 구매만 가능합니다. 동시 수용 인원이 200명인데요. 코로나19 단계가 상향되거나 그에 준하는 다른 전염병이 발생하면 이 수용 인원의 50%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수영장 운영과 함께 수상 수련 활동도 진행되는데요. 20명에서 30명이 단체로 운영돼 사전 예약이 필요하고요. 수상 안전교육과 기본 영법, 생존 수영과 수상 스포츠, 공동체 함양 활동 등이 진행됩니다. 또 이번 한 달간 무더위를 이기는 댓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시원한 물놀이 즐기시면서 이벤트도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다소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같은 28도, 습도는 80%입니다.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동풍이 불면서 종일 0.5에서 1m의 잔잔한 물결을 일겠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도를 입출항하는 여객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여객선 통합 홈페이지가 어제 공식 개설됐습니다. 기존에는 여객선 운항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선사별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해야 해서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울릉군은 각 선사별로 운영돼 온 여객선 운항 정보 등을 통합 운영해 여객선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홈페이지는 여객터미널 소개, 여객선사와 여객선 정보, 여객선 운항 안내, 여객선 탑승 안내 등의 메뉴로 구성됐는데요. 특히 운항 일정과 여객선 입출항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일일이 해당 여객선사에 문의해야 했던 불편함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울릉군 관계자는 여객선 통합 홈페이지 개설을 통해 여객선 이용객의 혼란과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울릉군과 여객선사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화요일에는 내일신문 구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동성로 성범죄입니다. 동성로 성범죄요? 예. 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여름철을 맞아서 동성로 일대에 2030 젊은 층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건데요. 네. 중부경찰서가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활용해서 지난 3년간 벌어진 성범죄 장소를 분석했는데요. 동성로 일대 통신골목, 228 기념중앙공원, 네. 클럽 골목에서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워지고 네. 그러면 좀 많이 발생할까요? 계절적으로? 네, 계절에 좀 영향이 있는데요. 네. 성범죄 신고는 여름이 다가올수록 높아졌습니다. 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의 성범죄를 시계열로 분석해보니 4월에서 6월까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네. 특히 중부서 성범죄 112 신고는 대구청 평균보다 53.85% 높았습니다. 네. 금요일부터 주말 새벽 시간대에 집중이 되는 경향도 보였습니다. 자, 이런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어떤 지리적 프로파일링 말씀하셨는데 이런 범죄 분석 통계를 활용하면은 체계적으로 예방 활동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경찰에는 범죄 위험도를 예측 분석하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네. 도시별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역별로 1에서 10등급으로 위험도를 분류합니다. 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인데요. 경찰차 순찰 경로도 이 위험도가 높은 곳 위주로 정해집니다. 네네. 경찰은 클럽 골목 인근의 위험도가 높음으로 나왔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름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중부서는 최근 클럽 관계자들을 불러 합동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네. 클럽 내부 화장실에 성범죄 예방 스티커를 부착하고요. 클럽 대형 전광판에 광제추행, 불법 촬영, 처벌 경고 문구를 송출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외국인이 자주 출입하는 클럽에는 국문과 영문이 표기된 배너를 입구에 설치했습니다. 아, 이런 얘기 안 나와야 되겠네요. 네. 걱정입니다. 그죠? 잘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전력 수요입니다. 네, 좀 전에 뉴스에서도 안 그래도 나오던데 네. 이제 워낙 더워가지고 에어컨 안 틀 수는 없고 네, 쓰면서도 전기 걱정도 되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6월 전력 수요가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전력 거래소에 따르면요. 지난달 월 평균 최대 전력은 작년 동월보다 4.3% 증가해서 7만 1,000메가와트 정도였는데요. 최대 전력은 하루 중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은 순간의 전력 수요로 월 평균 최대 전력은 한 달 동안 일별 최대 전력 합계의 평균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5년 이래 6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 기록이고요. 6월에 7만 메가와트 선을 넘은 것도 올해가 처음입니다. 전력 공급에 대한 얘기 되게 오랜만에 듣는데 네.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23일이었는데요. 전력 공급 예비율이 9.5%까지 하락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10% 아래로 떨어진 건데요. 네. 공급 예비율은 당일 전력 공급 능력에서 최대 전력을 뺀 공급 예비력을 다시 최대 전력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공급 예비율이 낮을수록 전력 수급 불안감이 커지게 되는 건데요. 통상 10% 이상은 돼야 비상 상황 등에 대비해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 8월, 9월까지는 그래도 에어컨도 다 쓸 텐데 걱정되네요. 네, 앞으로가 좀 더 걱정인데요. 네네. 올 여름 전력 수급 상황은 더 녹록지 않을 전망입니다.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정점에 이르는 7월, 8월에는 공급 예비율이 더 떨어져서요. 2013년 이후 9년 만에 전력 수급 경보가 발령될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여름 전력 최대 수요 시기는 8월 둘째 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올 여름은 평년보다 더 더워서 최대 전력 수요가 90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예비력은 최근 5년간 가장 낮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전력 수급 비상경보 발령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전력 수급 비상경보 발령은 2013년 8월 이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뭐 대책은 잘 돼 있나요? 네, 산업부는 전력 수요가 급증해도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추가 예비 자원을 확보했고요. 네. 산업계에는 전력 수요가 정점에 달할 8월 둘째 주 전후로 직원들의 휴가를 분산시켜달라고 요청했고요. 가정과 사업장 등의 에너지 절약 노력도 절실하다며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또 9월 8일까지를 여름철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요. 전력거래소, 한국전력발전사 등과 전력 수급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양심 양산입니다. 양심 양산 이것도 관공서나 은행 같은 곳에 둔 거죠? 무료로 네. 쓰고 반납하고 하는 거. 맞습니다. 네. 올해 여름 폭염에 대비해서 네. 대구시가 양심 양산을 확대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네. 각 구군청, 도시철도공사, 관광안내소 등에 모두 210개소에 14,950개가 배치가 됩니다. 네. 양심 양산은 양산 쓰기를 일상화하기 위해서 지난 2018년 여름부터 도입이 됐고요. 네네. 올해는 심한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해보다 설치 장소를 30% 정도 확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하루 약 3,400명의 시민이 양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남성 여성이 아니에요. 햇빛 가리는데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남성도 예. 많이 쓰죠. 네, 전체 이용자 중에 41.2%가 남성으로 집계됐는데요. 네. 특히 2030 남성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습니다. 아, 네. 다만 시청과 구군청 등 관공서에 설치된 대여소가 휴일에는 문을 닫는다는 점과 여전히 양산 쓰기를 기피하는 현상은 한계로 꼽힙니다. 지난해까지 양산 디자인에 레이스 직물이 달리면서 거부감을 느끼는 시민도 많았습니다. 아, 그런 건 좀 꼼꼼하게 챙겨줘야 되겠습니다. 네. 아, 단순하고 깔끔하고 그 뜨거운 걸 막아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거. 자, 양심 양산인데요. 네. 회수율은 어때요? 네, 지난해 비치한 양심 양산 12,800개 중에 회수된 양산은 전체의 50%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요? 예, 특히 지하철 관광 안내소는 관리자가 없어서 대장 관리가 허술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네. 대구시도 반납은 시민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요. 네, 양심 양산은 시청사 본관 별관, 각 구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대구은행 25개소 지점 등에서 대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름이 양심인데 네. 우리 양심은 버리지 말아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수성구청입니다. 예, 수성구청이 어디로 이전한다고 그러던데요? 네, 수성구청이 지방선거 직후 새 청사 후보지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에 나섰는데요. 네. 구청은 앞서 지난해 4월 신청사 건립에 대한 타당성과 기본 구상을 잡고자 용역을 발주했지만 정작 발표는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네. 수성구 안팎에선 어린이회관 주차장 부지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분위기가 관측됩니다. 네. 부지 규모, 접근성 등 조건들을 좀 모두 만족을 하는 거 있고요. 네. 토지 매입 등 금전적 부담도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동대구로와 도시철도 3호선 어린이회관역과 인접하고요. 대구시 소유 땅이어서
협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예. 현 구청사 부지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음.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뭐 몇 군데 얘기 나옵니까? 네, 다른 후보지도 좀 있는데요. 네. 대구법원 이전터와 연호지구가 꼽힙니다. 아. 네, 법원터는 국책사업 부지로 활용될 가능성이 네네. 높고 연호지구는 접근성이 좀 발목을 좀 잡았습니다. 멀다. 네, 다만 실제 어린이회관으로 이전까지는 여러 난관이 그렇겠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어린이회관 부지가 범어공원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 개발에 규제가 많다는 그렇겠네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네네. 공원 부지를 해제하고 용도 변경을 해야 청사를 지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다른 구군청과의 형평성 문제가 네네. 불거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구청이나 이런 게 한번 옮기고 네. 나면 여러 가지 뭐 상권이라든가 맞습니다. 어떤 일대 지형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이게 찬반이 좀 나뉠 텐데 그러니까요. 뭐 이전 반대 찬성이라는 소지역주의와 결합을 하면 상당한 진통도 예상이 되고요. 이에 대해서 김대건 수성구청장은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검토를 마친 뒤 주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대구시와 협의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네,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골프 고등학교입니다. 골프 고등학교가 네, 지어진다는 얘기가 있었죠. 예. 네. 저 경북 군위군인데요. 맞습니다. 골프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애초에 골프 고등학교와 함께 골프장을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고교 설립 없이 골프장 공사만 진행해서 논란입니다. 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민간 투자 방식으로 총 사업비 713억 원 규모인데요. 지난 2017년 12월 승인이 났습니다. 원래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었는데 네. 학교를 짓는다고 해서 예. 경북도와 군위군이 용도를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골프 고등학교 짓는다 그랬는데 학교 안 짓고 골프장만 지어요? 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네, 경북도 책임이 큰데요. 예. 사업자가 고등학교 설립 계획 없이 경북도에 사업 신청을 했는데 경북도가 이를 승인한 겁니다. 시행자는 경북도 교육청과 협의 과정에서 학교 설립 계획이 취소되자 이를 빼고 골프장 사업 계획 등만 포함된 실시 계획을 신청했는데요. 도는 승인 과정에서 도교육청과 협의도 하지 않았고요. 시행자가 학교 설립 절차 없이 골프장 부지와 골프 사업권을 매각까지 했는데도 네. 경북도가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골프장만 현재 9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 일단 이 감사원 적발 사항인데요. 감사원이 경북도지사에게 이 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 승인 취소, 공사 중지 같은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네. 현재 학교 설립은 불가능한 상태고요. 경북도는 대안 사업이 합의되지 않으면 네. 사업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도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요일 키워드 뉴스 매일신문 구민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기후 위기입니다. 진짜 폭염이 너무 심하고 그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의 국립과학관들에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세신 리포터가 거기 다녀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립대구과학관 기획전시실에는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해 알리는 전시 2050 탄소 제로시티가 열리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 주요 도시 3곳의 국립과학관에서 공동 특별전으로 열고 있는데요. 네. 이번 전시는 기후위기, 위기극복 노력과 탄소 중립, 탄소 제로시티라는 3가지 전시 주제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지구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탄소 중립을 통한 친환경 도시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다양한 전시품과 체험, 게임과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현장 소리로 함께 만나보시죠. 탄소 중립을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뒤에 보면 게임 같은 것도 많거든요. 그런 거에서 아이들한테 좀 친근하게,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런 거를 좀 재미난 놀이로 풀이를 해가지고 설명을 해놓은 전시입니다. 저희가 할 실험은 산소랑 이산화탄소 무게를 비교하는 실험인데, 여기 이산화탄소를 넣었을 때 종이컵에 넣어봐요.
그쪽으로 기울였죠? 뭐가 더 무거운 거죠? 이산화탄소. 맞죠? 지금 이거 색칠하고 있어요. 저거 눌러볼까? 저거 눌러볼까? 저기. 우와. 합전 효과라고 해서 밟으면은 전기가 발생해서 전기 세 칸을 다 채우면 이게 전기가 이동해서 이 자동차가 움직이는 이런 체험도 있고요. 여기 자기가 직접 색칠해서 화면에 띄워서 애들이 더 시각적으로 재미 느끼게 하는 체험도 있고요. 여기는 또 자동차 운전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탄소 중립이란 용어는 많이 쓰긴 합니다만 이게 정확하게 뭔가 개념 정리도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거 좀 배우는 시간은 꼭 필요한데요. 오신 분들은 아주 좋아하셨겠어요. 공부도 되고. 네, 이번 전시를 통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탄소 저감을 위해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분리배출이나 대중교통 이용 등 환경을 생각하는 활동이 탄소 제로시티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인데요. 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배워갈 수 있을지 국립대구과학관 한보경연구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전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국립과학관 법인 대구, 광주, 부산 3개 과학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특별 전시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또 우리가 처한 현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탄소 중립의 정의와 필요성에 대해 이해가며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또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에서는 이상기후 현상의 발생 빈도가 잦아지고 자연재해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기후는 점차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서 과일의 생산지가 바뀌고 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 해수면 온도도 변하여 어종별 어획지가 달라지는 등 생태계의 서식지가 변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려울 수 있는 탄소 중립에 대한 내용을 일반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또 탄소 중립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아이들하고 가족도 다 가면은 아주 좋겠어요. 네, 이렇게 가족이 함께 전시를 관람하면서 탄소 중립에 대해 아이들과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는데요. 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좀 더 쉽고 재밌게 탄소 중립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1시, 오후 3시에는 과학 해설사와 함께 전시를 보는 해설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는데요. 탄소 중립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은 이 해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전시 관람하셔도 좋겠습니다. 전시를 찾은 시민들의 얘기도 이어서 들어보시죠. 기후변화 배울 수 있었어요. 네, 전시 보니까 어때요? 재미있어요. 과학관에서 이런 걸 하니까 많이 재미있어요.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고자 생각하게 됐어요. 아이들하고 와보니까 애들이 그냥 분리배출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환경에 대해서 좀 무심할 수 있는데도 여기 오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가지고 집에 와서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 김천의 녹색과학관 여기도 가서 보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도 오니까 더 크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어서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유익하고 이번 전시를 통해서 어떻게 환경 오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뭐 탄소에 관해서 그런 것들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어서 체험도 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접근하기가 좀 더 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지구 환경이 이렇게 어렵구나 이런 걸 좀 배울 수 있었고 아이들이 이런 거를 좀 많이 배워서 그런 게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이번 2050 탄소 제로시티 특별전은 이번 대구 전시를 시작으로 광주와 부산에서 순차적으로 열릴 계획입니다. 네. 대구에서 열리는 전시는 8월 28일까지 열리니까요. 아이들과 함께 국립대구과학관에서 탄소 중립에 대해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세진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포스코가 어제 사내 성폭력 사건 가해 혐의를 받는 직원들에게 해고와 정직 등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업의 성차별적인 조직 문화가 어떻게 성폭력으로 이어지는지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면서 사측의 대응에 비판이 많은데요.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포항여성회 김정희 회장 연결해서 오늘 자세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포스코 사내 성희롱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아주 오랜 시간 많이 힘들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지금 네. 피해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피해자는 입사한 지 이제 3년 전부터 입사한 시점부터 이제 이런 직장 내 부서 내에서 이런 낮은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서 성희롱적인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했던 게 있어서 네. 그동안 많이 힘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심을 신고하겠다고 결심을 했고, 그런데 다시 또 동일부서에서 사건이 발생이 됐고,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입사해서 입사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죠. 그 성희롱적인 발언이나 예. 성차별적인 문화는 계속 있었던 것이죠. 네. 이분이 다니는 부서에는 여성 직원이 여러 명 있습니까? 부서원 중에는 본인이 유일하게 여성이고요. 포스코가 포항제철소가 이렇게 그 성비가 여성이 좀 비율이 적은 편입니다. 적고, 그리고 이런 포스코 조직 문화는 굉장히 성차별적이고, 그리고 회식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고요. 그러면서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나 그리고 성희롱 발언, 그리고 이런 잘못된 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져 왔던 거란 얘기다, 그죠? 네. 그러면은 이분은 신고를 했는데 처음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과정은 어떻게 된 거였어요? 네, 신고를 지난해에 이제 신고를 했었고, 견디다가 그 부분,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나 그리고 조치를 했긴 했지만 그 비밀 유지가 안 돼서 이분이 2차 피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서로 옮겨졌는데 동일 부서로 다시 복귀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다시 부서로 이제 복귀를 했는데 그 부서에서 다시 또 성폭력이 일어난 거죠. 비밀 유지가 안 됐고 2차 피해로 인해서 이분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그러면 신고를 했는데 그 가해자로 규정된 분에 대한 처벌이나 이런 거는요? 징계 이런 건요? 네, 징계 감봉 3개월로 징계가 나왔고요. 네, 그런 사건이 나오면 이제 포스코는 이것을 좀 더 이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지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좀 철저하게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고 오히려 교육은 안 받고도 한 것처럼 서명만 하도록 했다거나 한 이런 조치를 하니 조직 내에서는 다시 또 이런 성폭력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된 거죠. 반복된다는 거죠? 네. 용어 정리가 이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사건 금방 다시 이렇게 원래 근무하던 대로 돌아가라라고 해서 갔는데 결국 지난 5월에 올해 5월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올해 5월. 예, 성폭력이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직장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같은 부서 내에 있는 상사로 인해서 성폭력이 일어났는데 지금 성폭력이 내용을 궁금하신 건지 이게 아니면 용어 규정을 어떻게 하나 싶어서 네네. 성희롱, 저희는 성추행 맞아요. 그런 문제가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합니다만 예. 저희는 이 부분은 직장 내 성폭력으로 말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이게 폭력이기 때문입니다. 희롱이라고 표현 그 안에는 물론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으로 표현을 하긴 하지만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성폭력인 거거든요. 네네, 폭력인데 네네. 성적인 폭력이다. 가정 폭력이라는 그렇죠. 것처럼 네, 그렇게 네, 한다는 네. 얘기시죠. 네네. 그러면은 2차 가해까지 더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포스코가 이렇게 실망스러운 대응으로 이제 이렇게 뭐 비판 여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조직 내에서 사내에서는 계속해서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리더가 네. 신고가 된 피신고인이죠. 그 가해한 네, 리더가 강제 추행이 없었다라는 내용으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을 직원들에게 요구를 했어요. 다른 직원들한테요? 네? 다른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라. 네네. 그랬고 또 게시판에 뭐라고 올라와 있냐면 신고인을 잘라야 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런 2차 피해가 겉으로는 뭐 징계하고 사과문을 냈지만 사내 안에서는 이런 2차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 조사하고 징계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일이 불거져서 신고를 했는데 거기서 뭔가 제대로 정리가 잘 안 되니까 나오는 게 2차 피해라는 얘기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더 힘든 거잖아요. 2차 피해. 맞아요. 2차 피해도 뭐 2차 피해라고 해서 이게 뭐 부차적인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많은 피해자들은 2차 피해로 인해서 더 상처와 고통을 겪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2차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이 나와야 되는데 포스코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2차 피해는 오히려 피해자를 회복하는데 일상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더 걸림돌이 되고 더 더디게 합니다. 왜냐하면 구성원들 그러니까 같은 동료들이 나를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는구나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더 힘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피해자분은 어떻게 근무를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 휴직 상태이고요. 네, 휴직 상태이고 복귀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그 뭐 징계를 했다고 뭐 보도도 되고 있고 뭐 하는데. 저희는 이제 뭐 이 징계 부분도 사실 뭐 중징계를 한다고 했는데 뭐 경징계에 나온 부분도 있고 회사가 정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좀 잘 다루고 있나라는 의심이 사실 들기는 하거든요. 아마 피해자분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엄중하게 처벌하고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아마 피해자도 저것이 포스코가 내가 다시 계속 복귀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는다면 복귀하기 힘들 수도 있겠죠. 일단은 작년 12월에 이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 내부에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고 피해자는 다시 그 원래 부서로 복귀를 하라 이렇게 해서 일을 하다가 2차 피해가 발생해서 이제 법적으로 어제 이게 법적으로 그게 난 거죠? 어떻습니까? 아니요. 내부에서 어제 포스코 징계는 내부에서 포스코 내부에서 난 거고요. 어제 나온 거는 어떻습니까? 결과가? 어제에 대한 그 포스코 징계에 대한 내용을 봤을 땐 사실 이제 포스코가 막 이렇게 언론에서 나오고 사회적 비판이 막 일어나고 있고 막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막 사과문을 냈고 그리고 임원들이나 관계자들 중징계하겠다고 했는데 그 경징계에 그친 경우도 있고요 해서 먼저 사과문 내용을 보면 사과문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가 나와야 돼요. 그 사과문에. 그랬는데 그 사과문을 발표한 사과문을 보면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포스코에서는 할 거 다 했는데 마치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그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성폭력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사과문이 나와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직장 내 성폭력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가서 개인의 문제로 여기고 그걸 이렇게 처리하기보다는 조직 문화의 문제로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직접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사과문을 부회장이 냈는데요. 리더가, 그러니까 포스코 최정우 회장이 본인이 사과하고 직접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강한 의지를 보여야, 리더가 그렇게 보여야 사내에서도 이게 문제라고 인식하고 좀 더 이제 좀 더 나은 뭔가가 나올 텐데 부회장이 그렇게 하지 않은 그죠? 부분이 회장이 그렇죠, 아니고 부회장이 그렇죠. 사과문을 낸 거죠. 맞아요. 예. 이것도 지금 비판으로 문제적입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지금 그 피해자 쪽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처벌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떤 처벌이 나온 거예요? 지금 임원에 대해서 그 부회장은 경고 조치가 나왔어요. 그리고 뭐 감봉이나 당사자 그 이제 임원에 대해서요. 근데 임원도 중징계 하겠다고 했는데 경고나 감봉 조치를 한 경징계가 나왔고요.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4사람에 대해서도 직위 해제된 사람도 있지만 감봉이나 보류를 한 사람도 있어요. 보류요? 네네네. 한 사람은 보류를 시켰어요. 처벌을 보류한다는 건가요? 네네네. 그런 징계를 내린 거죠. 예. 그것도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처벌을 보류한다는. 아니죠. 네네. 징계가 아니죠. 예. 자, 이렇게까지 그 시끌벅적한 얘기였는데, 사안이었는데, 이렇게 나온 결론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참 생각이 여러 가지가 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굳어져 온 직장 문화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후속 대책은 어때요? 지금 포스코는 이걸 정말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이제 포스코는 사실 그냥 사기업이긴 하지만 국민 기업으로 인식하기, 일반 기업보다는 국민 기업으로 우리가 이제 좀 인식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를 삼아서 좀 기준을 더 강화하고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폭력 전담 기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구가 없습니다. 정도경영실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를 통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전담 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전담 기구를 만들고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할 때에는 그 외부 전문가, 그러니까 이런 그 직장내 성폭력 사건을 다뤄봤고 심의를 해본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심의위원을 구성을 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준을 좀 강하게 마련해야 될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내부에서 어떻게 뭐 징계나 이런 것들로 처벌하는 이런 걸로 지금 그 멈추는 건가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법적인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거는 진행하지 않습니까? 성폭력 행위를 한 4명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경찰 형사 고소를 해놓은 상태고요. 진행은 되고 있어요? 네,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포항여성회에도 계속 제보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포스코나 뭐 자회사나 여러 어떤 기업이나 업체 이런 곳의 일 말이죠. 이런 것들에서 진행이 잘 돼야 될 텐데 좀 답답한 느낌이 있네요.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이제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 포스코 성폭력 건전 대책위를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해요.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대응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포스코 및 포스코 계열사에서 일어나는 이런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제보를 저희가 받고 그렇게 이제 홍보할 계획이에요. 받는다는. 그리고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포스코 조직 문화가 정말 바뀌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들을 네네. 포스코가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애 많이 쓰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포항여성회 김정희 회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11시 45분 됐습니다. 어쨌든 경제 오늘 대구 경북 부동산 분석학회 송원배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6월 30일에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일지구에서 해제됐어요. 그리고 대구 7개 구군 경산시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분위기 어때요, 지역? 네, 우선 우리 지역이 지난해 연말부터 이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네. 이 거래 절벽이 된 주된 요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은 부동산 거래를 막는 규제 정책이었습니다. 네. 이번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가열지구 해제는 부동산 시장이 이제 반등하기보다는 최소한의 거래를 할 수 있게 겨우 이제 숨통을 이제 틔워주는 수준입니다. 네. 이제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한번 내린 경우로 부동산 시장은 일시적 이제 거래 활성화는 조금 도움이 되겠지만 지속 여부는 경제 여건 사항을 함께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막판에 대구가 해제로 가닥에 잡혔다라고 들었는데 끝까지 고민이 많았나 봐요. 아유, 그렇죠. 전국의 조정 대상 지역이 112곳 가운데 11곳 해제되었습니다. 10% 그 정도네요. 가운데 대구 7개, 경산 한 곳이니까 많네요. 이 대폭 해제된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게 6월 30일 열렸습니다마는 6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이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떤 형평성과 또 풍선 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에 연말로 넘어간다는 얘기까지도 나왔고 네. 우리 이제 지역에 있는 대구시와 또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아주 이제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도 움직였고 네. 또 이제 대구 시민들이 무엇보다 조정 대상 지역 해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해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 시장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수도권은 이제 안정화 단계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 대구 지방 같은 경우는 가격이 이제 많이 하락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다. 또 풍선 효과가 그다지 많지 않을 거다. 왜 그러냐 하면은 풍선 효과라 얘기하면은 어떤 전매 제한을 규제가 해제된다든지 이런 거는 또 아니거든요. 네네. 실수요자 위주로 이제 규제를 좀 완화한 게 다인 거죠. 그래서 이 대출 규제 완화에도 또 기대를 거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꽉 조여 있었으니까. 좀 7월부터 달라지는 게 있죠? 네,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게 이제 대출 규제에서 이제 완화로 돌아선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일례로 이제 주택 담보 대출 비율 LTV라고 하는데 이게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50%였던 것이 이제 70%로 완화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20% 넘어가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진 거죠. 네. 우리가 이런 고가의 아파트를 사는데 자기 돈으로 돈 내고 다 집 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대부분은 이제 대출을 이용하는데 이 이제 LTV 비율이 이렇게 완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청년 세대라든지 아니면 좀 자금이 부족한 세대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이고 또 이제 2주택자에서는 대출 취급을 금지시켰는데 이제 다주택자도 대출 취급이 가능하겠고요. 또 이제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세대당 한 건에서 이제 2건으로 증가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신규로 분양받으려고 하면은 기존 주택을 반드시 처분 조건부로 확약서를 작성하고 네. 이제 대출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에 신규로 분양받는 또 대출 받았는 아파트에는 내가 실제로 거주하겠습니다라는 또 실입주 확약서를 작성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대출 규제가 많이 완화된 겁니다. 세금은 어때요? 좀 많이 바뀌었습니까? 네, 세금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지난 6월 21일 대책에서 이제 한시적 완화 또 일부 완화가 이제 됐는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한시적인 완화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제 일반적인 게 뭐냐면은 아파트 양도시의 중과세 해제하는 부분. 이게 이제 한시적 배제됐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해제됐기 때문에 1년 뒤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세율만 이제 납부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거주 조건 2년이 있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2년 보유만 하면 됐었는데 네. 2년 거주 요건도 이제 사라진 것이고요. 또 이제 일시적인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팔면 됐느냐 하면은 조정 대상 지역에는 1차적으로 1년 안에 팔아야지만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는다고 하다가 네. 6월 21일 대책에서는 2년으로 늘려놨다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됐으니까 종전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30%가 이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취득세가 있는데요. 네. 취득세는 2주택까지는 취득세 일반 세율을 적용합니다. 1%에서 3%고. 네. 근데 3주택, 4주택자는 중과세가 들어갑니다. 네. 3주택자는 8%, 4주택자는 12%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네. 종전에는 2주택부터 8%였던 거죠. 그러니까 2주택까지는 일반 세율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부분도 이제 대폭 완화된 겁니다. 신규 분양 시장으로 보면은 청약제도라든가 분양가 전매 이런 것도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네, 우리 최근에 우리 대구의 신규 분양 현장에서 청약에서도 미분양이 많이 발생했죠. 예. 그 정도로 이 청약도 조건이 굉장히 많이 까다로웠습니다. 네.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는 뭐냐면은 청약 통장 2년 가입에다가 또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했고, 또 5년 동안 전 세대원이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지만 1순위였는데 네네. 이게 이제 다 해제된 거예요. 이제는 6개월만 지나면 1순위가 되고 예전에 하던 것처럼 세대원 누구라도 할 수 또 있다. 가능하겠고, 예. 그다음에 이제 5년 내 이제 당첨된 사실이 없어도 되겠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분양권 전매 제한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네네. 하는데 네. 조정 대상 지역에 되면은 분양권 전매가 해제된다고 알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네. 그런데 대구는 광역시라서 전매 제한이 그대로 3년이 남습니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이 이번에 해제된 네. 경상 같은 경우에는 3년에서 없어집니다. 바로 즉시 전매가 돼요. 대구는 광역시 전매 제한 네네. 3년은 그대로 남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수성구는 투기 가열 지구 전매 제한이 5년이었어요. 네. 근데 투기 가열 지구가 해제됐으니까 이제 광역시 전매 제한 3년만 남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관계없이 이제 수성구도 3년으로 단축됐기 때문에 3년 이상 되는 단지는 전매가 되겠죠. 네, 그런 단지가 수성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의 전매 제한도 해제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해제로 인해서 6억 미만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대구 수성구는 투기 과열지구 이것만 해제가 됐고 조정 대상 지역은 그대로 돼 있다는 얘기죠. 네. 그게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좀 안타깝죠. 네. 우리 수성구도 투기 과열지구만 해제될 것이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도 함께 해제가 돼야 되는데 이 정부에서 바라봤을 적에는 대구의 수성구라면은 뭐 서울은 강남, 부산의 해운대처럼 수성구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빠져 있는데 이제 투기 가열지구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됨으로 인해 가지고 LTV 비율이 당초에 투기 가열지구는 40%였습니다. 네. 이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는 50%니까 LTV 비율이 그래도 10% 상향됩니다. 네. 그래도 실수요자한테는 그래도 이게 10%가 무섭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9억 원 초과 주택에서는 LTV가 당초 20%였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 LTV 30%가 이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10% 여기도 예, 여기도 이제 10%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세제 관련 사항,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투기 가열 지구 해제됐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상의 증빙 자료 제출에서의 신고 의무로 바뀌었어요. 투기 가열 지구는 뭐냐 하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는 작성해야 되는데 네네. 여기에다가 내가 예금이 있다면은 예금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를 증빙을 했어야 돼요. 네. 이 이제 증빙 자료 제출해서 이제 신고 의무로 바뀐 거죠. 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아까 미분양 얘기도 좀 해주셨고 일단은 거래가 지금 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조금 풀릴까요? 이게 좀 나아지고 나면은 어떻게 보세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정 대상 지역 해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이제 대출 규제에 관한 혜택, 또 세제 관련 부분, 또 청약 관련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수요자한테는 이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파트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그야말로 반의 반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많이 완화된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가 남아 있죠. DSR이라고 있습니다. 예, DSR 제도로 인해 가지고 네. 내가 이 집 저 집 다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소득 범위 내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한적인 부분은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경제 대구 경북 부동산 분석학회 송원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입니다. 사고 구간들 있는데요. 매천로 매천대교에서 매천초등학교 삼거리 방향, 매천초등학교 삼거리 100m 못 간 지점 2차로에서 승용차와 대형 화물차 간 추돌 사고 있었습니다. 또 구마로 위로도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성당내거리에서 볼리내거리 방향, 성당내거리 교차로 15m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해당 지역 지나시는 분들은 2차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천천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국채보상로 동신교에서 서대구공단 내거리 구간 양방향 서행 흐름 보입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경산 112km 지점부터 금호분기점 140km 지점까지 1차로 따라 이동하면서 중앙분리대 청소 작업 중입니다. 이 구간 지나신다면 1차로 피해서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앞선 순환도로를 가로지르는 앞산 하늘다리가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빨래터 공원 해넘이 전망대와 앞산을 연결하는 아치 모양의 보행 육교인데요. 길이 76m, 중앙에 하트 모양의 조형물도 있다고 하네요. 주민들이 여기를 오작교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야간에 경관이 아주 멋지다고 합니다. 대구의 새로운 명소가 될 듯한데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7월 5일 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